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70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답할 것입니다.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한 것이라고. 사랑에도 때가 있고 방법이 있는 법인데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준호라고. 올해 38살입니다. 제가 평생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자 동시에 가장 큰 실수를 범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효성도 지극했죠. 대학교는 연세대학교를 나왔고 졸업 후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제 자랑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이면 늘 준호 자랑을 했죠. 우리 준호는 말이야 하면서 시작하는 제 이야기에 친구들이 지겨워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시청 말단 공무원이었던 제가 아들은 전문직으로 키워냈으니까요. 문제는 제가 준호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다는 겁니다. 준호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줬어요. 초등학교 때 비싼 운동화를 사달라고 하면 한 달 용돈을 아껴서라도 사줬고, 중학교 때 컴퓨터를 사달라고 하면 보너스를 털어서라도 사줬습니다. 대학교 등록금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시청 공무원 월급으로는 버거운 금액이었지만 저는 기꺼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준호가 회계사 시험을 준비할 때는 2년 동안 학원비며 생활비며 모든 걸 지원했습니다.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뒷바라지 했죠. 저희 부부는 그 시간이 행복했어요. 아들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준호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고마워하기보다는 부모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30살이 넘어서도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차를 바꾸고 싶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요구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기꺼이 주었습니다. 내 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초라하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그게 준호를 망친 거였습니다. 38살이 될 때까지 혼자 살 능력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한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독립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는 아이로 남아있게 만든 거죠. 그리고 38살이 되던 해 준호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데려온 여자는 최유리라는 변호사였습니다. 32살, 서울대 법대를 나온 엘리트였죠.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옷차림부터 말하는 방식까지 모든 게 세련되고 당당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양가 부모가 만났는데 식당을 정한 것도 유리의 부모 쪽이었습니다. 코스 요리 한 끼에 15만 원씩 하는 곳이었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유리의 아버지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저희보다 훨씬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유리는 로펌에서 일하고 있어요. 앞으로 파트너가 될 가능성도 높고요. 유리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괜히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평범한 공무원 가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유리는 준호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 손을 잡으며 말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유리 씨가 우리 준호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러게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집안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뭘 걱정해, 사랑하면 되는 거지.
그때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첫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식장 문제였어요. 유리네 쪽에서는 특급 호텔 웨딩홀을 원했고, 저희는 일반적인 예식장을 생각하고 있었죠. 아버님, 유리가 변호사라서 동료들이 많이 올 거예요. 너무 초라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특급 호텔 웨딩홀이면 비용이 2배는 들 텐데. 하지만 저는 승낙했습니다. 내 아들의 결혼식이 초라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죠. 두 번째 문제는 신혼집이었습니다. 유리네의 눈은 오직 강남을 향해 있었고, 그곳의 전세금은 웬만한 집 한 채 값처럼 3억 이상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을 모두 털어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준호가 머리를 숙이며 말할 때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내 아들이 이런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괜찮다, 아버지가 해결할게.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해약해도 부족한 금액이었거든요. 결국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평생 남에게 돈을 빌려본 적 없었던 제가 아들의 결혼 때문에 여기저기 손을 벌렸어요. 굴욕적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와 유리의 결혼식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특급 호텔 대연회장에서 200명의 하객이 참석했어요. 유리 쪽 하객들은 모두 잘 차려입고 왔고, 저희 쪽 하객들은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내 아들이 드디어 짝을 만났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결혼식 비용으로 든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신혼여행은 유럽 2주 일정이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원했죠. 신혼부부가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어요. 문제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일주일에 2번은 안부 전화를 하던 준호가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신혼이라 바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을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했고, 그마저도 길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유리가 부르네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유리가 부른다. 바쁘다. 나중에 연락한다. 그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어버이날 저는 준호가 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결혼 전에는 매년 빼놓지 않고 카네이션을 달아주던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꽃배달 서비스로 카네이션이 왔어요.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준호 유리 올림. 유리 올림이라는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아들이 며느리 이름을 같이 쓰게 되었을까요? 아내는 그래도 좋은 며느리라고 했어요. 함께 인사를 보낸 걸 보면 준호를 잘 챙기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특히 SNS를 보면서부터였습니다. 준호는 페이스북을 하지 않았는데 유리의 인스타그램은 공개되어 있었거든요. 그곳에는 유리와 준호의 일상이 가득했어요. 처가 식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처갓집에서 밥을 먹는 사진, 처가 부모님과 여행을 간 사진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처갓집 강아지 생일 파티 사진이었어요. 준호가 생일 모자를 쓴 강아지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시간이 없다던 그 아들이 처가 강아지 생일은 챙길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준호가 바쁜 게 아니라 저희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은 거라는 걸. 결정적인 사건은 결혼 1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 달 만에 받는 전화였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니? 유리가 다니는 로펌에서 파트너 승진 기회가 왔는데 투자금이 필요해요. 투자금? 로펌 지분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5천만 원.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희 부부가 노후를 위해 남겨둔 전 재산이 그 정도였거든요. 준호야, 그 돈은 아버지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투자예요. 나중에 배로 갚아드릴 수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제가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좀 생각해 볼 시간을. 아버지, 내일까지 결정해야 해요.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그날 밤 아내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떡하죠?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인데. 하지만 준호가 그렇게 절박하게 부탁하는데. 결국 저희는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내 아들이니까. 며느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저희가 조금 힘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약했어요. 30년 동안 꼬박꼬박 넣었던 적금을 말입니다. 은행 직원이 몇 번이나 물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해약했습니다. 정말 해약하시겠어요? 네, 해약하겠습니다. 준호에게 돈을 건네줄 때 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고마워하기보다는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아버지, 감사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형식적인 인사말이었어요.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준호의 대학 동창인 김 과장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가 한 말이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박 과장님, 준호가 로펌 파트너 된다고요? 아니에요. 준호가 처장님 사업에 투자한 거 아니에요? 처장님? 유리 아버지요. 건설업체 확장한다고 투자자 모집하고 있었거든요. 준호가 투자했다고 들었는데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준호는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며느리의 로펌 투자가 아니라 처가 사업 투자였던 거죠. 평생 저축한 돈으로 처가를 도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배신감, 분노, 허탈함이 뒤섞여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그 어떤 상처보다 깊게 와 닿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준호를 어떻게 해야 할까?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제가 준호를 잘못 키웠다는 것.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쉽게 주다 보니 준호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준호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20년 전 강남 재개발 지역에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샀었거든요. 당시에는 별 볼 일 없는 낡은 건물이었지만 최근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수십억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어요. 원래는 준호에게 물려주려고 비밀로 해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마지막 보험으로 준비해둔 것이었죠. 하지만 준호의 배신을 알고 난 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라도 준호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충격적인 일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유리가 다니는 곳과는 다른 사무소였습니다. 유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유산을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저와 제 와이프가 죽으면 모든 유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각서요. 변호사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는 서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3개월 후 예상했던 대로 준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또 돈 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이번에는 차를 바꾸고 싶다는 이유였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있다. 선물이요? 내일 유리와 함께 집으로 와라. 다음 날 준호와 유리가 왔어요. 둘 다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또 돈을 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준호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유산분할 포기각서와 사회기부 의향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버지와 엄마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뜻이야. 준호와 유리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특히 유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강남에 있는 재개발 건물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재개발 건물이요? 응. 20년 전에 산 상가 건물인데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지금은 40억 정도의 가치가 있어. 원래는 내 몫이었는데. 준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지. 하지만 이제 그 돈도 모두 사회에 기부할 거야. 너희가 돈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으면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유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농담이시죠? 농담이 아니다. 이미 공증도 받았다. 그때 준호가 발끈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이 맞니? 그럼 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지? 거짓말이요? 로펌 투자금이라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처가 사업에 투자했잖아. 내가 다 알고 있어.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처가 도우는데 썼으면서 이제 와서 또 돈 달라고? 그게 아들이 할 짓이니? 그날 준호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어요. 유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실 겁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얼마 후 저는 실제로 강남의 재개발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40억이라는 거금이었어요. 그 돈의 절반은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했고 나머지 절반은 저희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준호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저한테는 유산 한 푼도 안 남겨주고 정말로 그 절반도 다 기부하셨다고요? 그래, 기부했다. 왜 그러세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아버지를 속이냐? 거짓말로 돈을 빼앗아 가냐?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아프시면 누가 돌봐 드릴 건데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아버지는 아버지 방식대로 살아갈 테니까. 그 후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준호와는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준호 생각에 잠 못 이룰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거든요. 아내는 가끔 준호가 보고 싶다고 했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한번 연락해보면 어떨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준호가 진짜 깨달았다면 먼저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준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서울에서 떨어진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텃밭도 가꾸고
동네 어르신들과 게이트볼도 치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냈어요. 기부한 돈에 대한 후회도 없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준호에게 40억을 물려줬다면 그 돈으로 과연 행복해졌을까요? 아마 더 큰 욕심만 생겼을 거예요. 돈의 가치는 알았겠지만 가족의 가치는 영영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가끔 아들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아내가 웃으며 말할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자식 걱정에 얽매여 살 때보다 훨씬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친구들이 가끔 준호 이야기를 꺼낼 때도 있었어요. 철수야, 그래도 혈육인데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준호는 이제 어른이니까 스스로 살아가야죠. 하지만 나중에 나이 들면 자식이 필요할 텐데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별로 필요하지 않네요. 실제로도 그랬어요. 저희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정말로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많이 수척해진 얼굴에 옷차림도 예전보다 소박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뭔가 겸손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대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준호를 보며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었으니까요. 들어와. 거실에 앉은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 유리와 이혼했어요. 그래, 들었다. 아버지가 유산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하시니까 유리가 떠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유리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했다는 걸. 준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아버지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왔니? 이제 와서 사과하면 다 용서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요,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새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간호사인데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결혼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제 돈으로, 제 힘으로요. 아버지께 도움도 요청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준호가 정말 변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쉽게 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라. 내가 어른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는 76세가 되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기력도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에는 때가 있고 방법이 있다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이 때로는 상대방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준호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쉽게 주었고 그 결과 준호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만약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다면 저는 준호에게 더 엄격했을 겁니다. 사랑하되 무분별하게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죠. 지금의 저는 준호 없이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아내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며 제가 기부한 돈으로 도움받은 분들의 감사 인사를 받을 때면 뿌듯하기도 해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비록 아픈 과정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주면 안 됩니다. 때로는 엄격함이 필요하고 때로는 냉정함이 필요해요. 그것이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저와 준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남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